온몸이 전부 검은 빛이었고 이목구비의 7구멍에서는 모두 선혈이 흘러나오니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과 같았다.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기괴하고도 참혹한 묘사,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바로 조선의 차기 국왕 소현세자가 죽은 직후의 모습을 기록한 실제 조선왕조실록의 내용입니다. 나라의 희망이라 불리던 젊은 세자가 어느 날 갑자기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고 그 시신은 마치 누군가에게 독살당한 것처럼 처참하게 썩어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범인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놀랍게도 당시 백성들이 가장 먼저 손가락질한 용의자는 세자의 친아버지인 왕 인조였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부자관계,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 오늘 이야기는 피비린내 나는 권력의 민낯을 보여주는 소현세자 암살 미스터리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병자호란의 패배로 인조는 삼전도에서 청나라 황제에게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굴욕을 당하죠. 이때 인조의 장남인 소현세자는 인질이 되어 청나라 심양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8년이라는 시간이 아버지와 아들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게 됩니다. 인조는 궁궐에 틀어박혀 청나라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 그리고 혹시라도 청나라가 자신을 폐위시키지는 않을까 하는 지독한 열등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반면 청나라에서 생활하던 소현세자는 달랐어요. 그는 그곳에서 서양 신부 아담샤를 만나 망원경, 천문학, 서구의 과학 문물을 접하며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목격합니다. 세자는 생각했죠. 조선도 이제 변해야 한다. 청나라와 싸울 게 아니라 그들의 앞선 문물을 배워야 산다. 8년 후 드디어 세자가 조선으로 돌아오던 날, 한양거리는 세자를 환영하는 백성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 광경을 지켜보는 인조의 마음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백성들의 환호가 커질수록 인조의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놈이 청나라 놈들을 등에 업고 내 자리를 뺏으러 왔구나. 자신을 지켜줄 거라 믿었던 아들이 이제는 자신의 목을 겨누는 가장 위험한 정적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 불을 지핀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조의 후궁 소용조씨였죠.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인조의 귀에 대고 독을 타듯 속삭였어요. 전하, 세자가 청나라 황제와 짜고 전하를 몰아내려 한답니다. 세자빈 강씨는 벌써 왕비가 된 것처럼 거드름을 피우고 있고요. 불안에 미쳐가던 인조에게 이건 확인사살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결국 사건은 세자가 귀국한 지 단 2달 만에 터지고 맙니다. 1645년 4월, 평소 건강하던 세자가 갑자기 가벼운 종기 증세를 보이며 몸져 누운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인조는 기다렸다는 듯이 한 명의 의관을 보냅니다. 그의 이름은 이형익. 이 사람은 정식 내의원 의관도 아니었고 소용조 씨의 집을 드나들며 총애를 받던 정체불명의 인물이었죠. 세자빈 강씨는 울면서 반대했습니다. 실력도 검증되지 않은 사람에게 세자의 몸을 맡길 수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인조는 단호했습니다. 무조건 이형익에게 치료를 맡기라고 명령하죠. 그리고 이형익이 세자에게 침을 놓기 시작한 지 사흘 만에 조선의 미래라 불리던 소현세자는 34세 나이로 허망하게 숨을 거둡니다. 자, 여기서부터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세자가 죽자마자 궁궐 안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세자의 시신 상태가 너무나 기괴하다는 거였죠. 실제 조선왕조실록 인조 23년 6월 27일의 기록을 보면 이 끔찍한 상황을 이렇게 건조하게 적고 있습니다. 세자는 본래 병이 없었는데 갑자기 죽었다. 시신의 온몸이 전부 검은 빛이었고 이목구비의 7구멍에서는 모두 선혈이 흘러나오니 곁에 있는 사람들도 감히 얼굴을 들고 보지 못했다.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과 같았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나요? 전날까지만 해도 멀쩡히 대화하던 사람이 침을 몇 번 맞더니 온몸이 시커멓게 변하고 얼굴의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으며 죽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전형적인 비소 중독, 즉 독살의 징후였습니다. 상황이 이 정도면 당연히 범인으로 의심받는 의관 이형익을 체포해서 고문하고 배후를 밝혀야 정상이죠. 그런데 인조의 반응이 더 가관입니다. 그는 수사를 하기는커녕 이미 죽은 사람 살려내서 뭐하냐며 사건을 서둘러 덮으려 합니다.
심지어 아들의 장례식도 왕실의 예법에 어긋날 정도로 초라하고 빠르게 치러버리죠. 마치 시신이 세상에 오래 머물면 안 되는 비밀이라도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인조의 잔혹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죽은 아들의 흔적을 지우기 시작합니다. 아내였던 세자빈 강씨에게 내 음식에 독을 탔다는 어처구니 없는 누명을 씌워 사약을 내립니다. 그리고 가장 비참한 건 세자의 어린 아들들, 즉 자신의 친손자들의 운명이었어요. 인조는 겨우 12살, 8살, 4살밖에 안 된 손자들을 추운 제주도로 유배 보냅니다. 죄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소현세자의 자식이라는 게 이유였죠. 결국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유배지에서 의문의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아들을 죽이고 며느리를 죽이고 손자들까지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 비극.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가 설계한 거대한 학살극이었던 겁니다. 실록은 왕의 명령에 따라 기록되기에 대놓고 인조가 죽였다고 적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관들은 시신의 상태를 저토록 노골적으로 기록함으로써 후대의 우리에게 진실을 외치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이것 보아라. 이건 정상적인 죽음이 아니다라고 말이죠. 만약 소현세자가 죽지 않고 왕이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성리학의 굴레에 갇혀있던 조선에 서구 문물이 쏟아져 들어오고 어쩌면 우리는 일본보다 훨씬 빨리 근대화를 이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조의 삐뚤어진 열등감과 권력욕은 그 희망의 싹을 완전히 짓밟아버렸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시신으로 남은 소현세자. 그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변화의 기회를 놓치고 쇠퇴의 길로 접어든 조선의 비극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조는 정말 아들을 독살한 살인마였을까요? 아니면 권력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냉혹한 군주였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다음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피해 숙청에서 살아남은 소현세자의 막내 아들, 그가 겪어야 했던 눈물겨운 생존기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단편을 기대해주세요.